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진행됐던 기출문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이고요. 92회 기출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문제 3번과 원천징수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으면 들어가시죠. 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교재 페이지 저 지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죠. 문제 3번은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는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일단 열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려고 열어놓는 거고요. 엔터 해주시면 우리 결산 1일 날짜로 조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최소화 시켜놓은 다음 자, 수동결산이 항상 먼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부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두시고 12월 31일을 입력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결산의 일자는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날이 빨간 날이든 아니든 무조건 그날에 하게끔 되어 있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2021년 1월 2일에 자, 5년 만기 사채 그리고 지급 우리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문제로 출제를 했겠죠. 우리 사채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네, 이자를 지급할 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월 31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라고 줍니다. 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92만 8천 원. 자, 그러면 할증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지면 우리는 할인 발행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액면과 발행 금액을 비교해서 발행 금액이 액면보다 작으면 우리는 할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했구나. 그런데 우리 내용에 가서 봤더니 당해연도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상각비는 15,000원이라고 해서 이 할인과 관련된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 금액을 우리한테 계산을 시킨 게 아니라 아예 15,000원이라고 이미 계산해 줬네요. 고민할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할인 발행한 우리 상가액은 아예 계산을 시켜줬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무슨 법을 적용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액면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업회계 기준은요.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할증 발행 차금은 무슨 법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채 이자가 어떻게 나와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전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넓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채 이자라는 건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채 이자 비용은 내가 지금 현재 장부에 가지고 있는 사채 금액이 있죠. 그래서 사채에 장부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 장부가액에 누구를 곱해서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 문제 실무 쪽으로 낼 수도 있고 이론 쪽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반드시 기억하실 거. 다만 우리한테는 이 이자 비용을 주지는 않았어요. 네, 주지는 않았고 상가액만 준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는데 그 할인 발행한 금액에 대한 상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우리 사채 장부가액에 곱하기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나온 이자 비용이 있겠죠. 자, 이 이자 비용에서 내가 무엇하는 거? 지급하는 이자. 저는 지급하는 이자라는 건 실제 대변에 나가야 되는 돈. 그래서 이 지급 이자를 뺀 게 상가액이 돼요. 그러면 이 상가액은 지금 현재 얼마라고 아예 우리 시험지 지문해 줬다? 15,000원입니다라고 줬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급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 요게 액면 이자가 지급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급하는 액면이라고 하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무슨 부분? 액면가액이 있겠죠, 여러분? 사채자는 빼고 갈게요. 사채의 액면가액 만기 때 상환해야 되는 금액. 자, 이 금액에 내가 원래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자. 그래서 사채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액면 또는 표시 이자율은 몇 프로이다? 10%. 자, 우리 사채 액면가액은 얼마에다? 100만 원. 그러면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100만 원에 우리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은 10%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급이자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격이 15,000원이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된다? 11만 5천 원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러면 우리 위에 있었던 공식대로 사채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를 곱해서 나온 이자 비용이 11만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나머지 거 정리할게요. 자, 2021년 말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그럼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이다? 차변이죠. 근데 여러분, 자, 요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항상 대변에 기재되는 사채는 무슨 금액이다? 사채는 액면의 금액으로 가야 되죠. 네, 액면의 금액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일단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는 현금 등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현금 등이라는 게 있고, 자, 여기는 금액으로 쓰지 않고 금액을 조금 축소시켜서 갈게요. 자, 사채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다. 그리고 할인 발행해서 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928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인 발행한 게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사채를 무엇하여? 할인 발행하여 차액이 있다. 그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000에서 928을 뺀 얼마가 될 것이다. 72가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차변에 있었으니까 이자를 줄 때 이들을 같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었던 건 어느 변에 가야 없어져요? 대변에 가야. 그런 걸 우리가 무엇한다? 할인 발행한 건 상각한다. 할증 발행한 건 환입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세무 1급인데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새롭다라고 느끼시면 반드시 사채 공부 다시 하고 옵니다. 세무 1급은 사채 쪽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 세무 2급도 사채와 관련된 이 이자 문제를 내는 추세란 말이에요. 원래 1급에 자주 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럼 분계 정리해 보시면 자, 우린 차변에 누굴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자 비용이요. 금액은 안 쓰고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자 비용 써주시면 되고 자,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 써주시면 돼요? 내가 주는 이자. 현금 줬다겠어요? 자, 현금. 자,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누구 같이 정리해라?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같이 정리해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할증이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자 줄 때 그들도 정리시켜야 되겠죠. 그럼 어느 변에 써야 되겠어요? 차변에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어보면 할인하고 할증을 놓고 봤을 때 할인이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증 문제 내면 또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틀리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 누가 봐도 수동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합니다. 우리는 어느 변부터 정리하자?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이자는 얼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계산했더니 10만 원. 자, 그리고 사채를 할인해서 상각하는 금액. 그래서 사채 할까지 입력하시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15,000원이라고 지문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우리 누구는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가 된다? 11만 5천 원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거. 그래서 계산 문제 자체가 없었던 문제이긴 해요. 뭐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채 이자 비용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들어가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라. 자, 우리 화폐성 자산과 화폐성 부채에 대해서 무엇해라? 외화평가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선급금이 있고 외상매입금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선급금과 선수금은 화폐성 자산과 부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선급금, 선수금은 대표적인 뭐에 속한다? 비화폐성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비화폐성은 우리 평가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X. 그럼 누구만 평가한다? 외상 매입금만 평가. 자, 요것도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 1급에 또 이런 문제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요 부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런 법인 조정에 가면 외화 자산 부채 평가하는 서식이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2021년도 12월 16일 날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고요. 발생한 시점의 환율은 1,080원입니다. 자, 2021년도 12월 31일에 우리 평가 대상으로 들어온 환율은 얼마이다? 1,150원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15,000불. 그럼 여러분 계산은 매우 쉽지 않아요? 15,000불 곱하기 누구 하시면 돼요? 1,050원과 1,080원의 차이만큼을 무엇 하시면 된다? 곱하시면 되죠? 70원이네요. 자, 그래서 15,000불 곱하기 70원 했더니 여러분 얼마 나와요? 57에 35, 7이니까 금액이 좀 크네요. 105만 원. 환율의 차이가 105만 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채죠. 그런데 환율이 1,080원에서 1,15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갚을 빚이 더 늘었죠, 여러분? 이익이다, 손실이다? 누가 봐도 요 금액만큼 손실입니다. 갚아야 될 빚이 늘면 손실이고 내가 받을 돈이 늘면 이익인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사실 이익을 동반하고요. 부채 증가는 손실을 동반해요. 네, 그래서 손실입니다. 자, 당연히 수동결산이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우린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TURU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T자만 치시고 엔터. 자, 그러면 거래처 검색에 우리가 원하는 거래처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105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는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넣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더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모든 급수에 나오는 문제이지 않나요? 다만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하는 문제가 같이 나왔다라는 것 말고는 아예 특이점 자체가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말에 재고 자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 감소에 700만 원이 확인되었다. 이거를 감모라고 하죠. 자, 이 금액 중에서 60%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 여러분 감모 손실이 발생이 되면 재고 자산과 관련된 우리는 감모가 발생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와 누구를 구분해라. 우리는 원가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원가성이 있느냐, 원가성이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상적 감모이냐, 비정상적 감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가산한다?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원가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프로그램 상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로그램 상에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없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원가성이 없다, 비정상적인 감모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매출 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영업 외 비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일반 전표에서. 그래서 아예 뭐라고 기억하자? 수동결산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는 원가성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60%인 원가성이 없는 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7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얼마이다? 42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영업의 비용에 있는 무슨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차변에 우리 원재료로 가지 못했죠. 그죠? 원재료로 갔다가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공품이 제품으로 넘어가고 제품이 다시 매출 원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들 우리가 뭐로 간다? 다른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타 계정 대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그러면 이 부분도 수동에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추가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번에 있는 959번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금액은 420만 원 넣어주시고 반대편 계정 대변에는 우리 원재료였죠, 여러분. 그래서 153번에 있는 원재료 선택해 주시고 자,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무엇이다? 적유 번호에 타 계정으로 대체했다라는 걸 꼭 선택하시라. 몇 번 적유죠? 8번이죠, 여러분. 여기 8번에 보시면 타 계정으로 대체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8번을 반드시 넣으셔라. 분계가 맞았는데 타계정으로 대체한 부분에 8번 적유 선택 안 하시면 여러분 점수는 없어요. 네,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합니다. 됐을까요?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참 오랜만에 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참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1년에 많이 내봐야 2번? 그래서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회사의 실제 당기 과세표준 및 누구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 자,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작성 서식의 일부 내용이다. 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시고 주어진 세율 정보로 참고로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일부 내용인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3억 4,420만 원이고 이와 관련된 금액 중에서 2월 결손금이 있어서 우리 10년 이내 결손금이용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2,200만 원을 빼주고 중소기업은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한도로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중소기업은 100%가 안 되죠, 여러분. 60%이죠. 그거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빼고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과세표준에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는 무엇이죠, 여러분? 22%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세율표 아예 다 줬고요. 자, 그리고 왜 법인세율 주고 밑에 지방소득세율을 따로 줬느냐? 여러분,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 따로 합니다. 네, 따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세액이 계산이 되면 그 법인세액이 지방소득세 계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되고 그걸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실 때 기존에는 법인세가 나오면 그 법인세 금액의 10%를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방소득세 신고제가 생기면서 각자 신고하는 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대로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10%다라고 하니까 누구의 법인세 10%다라고 하니까 10%의 금액이니까 그걸 과세표준 계산하면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무슨 법은 11% 계산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대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린 법인세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자, 그럼 법인세는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3억 2,220만 원이잖아요. 그럼 2억까지는 얼마이다? 2천만 원. 자, 초과된 금액 1억 2,220만 원에 20%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간편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어떻게 계산하셔도 된다. 우리 3억 2,22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 한계세율, 지금 이 소득의 제일 높은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과세표준의 한계는 20%. 자, 이렇게 전체를 계산하시고 여기서 누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제를 하시면 되죠. 우리 2억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2천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누진공제가 어려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원칙대로 어떻게 하셔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2억에 대해서는 10% 더하기 우리 3억 2,220만 원 마이너스 2억을 뺀 1억 2,220만 원 곱하기 20%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계산기 써볼까요? 네. 그래서 계산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 3억 2,220만 원 그리고 여기 부호는 누구로요?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근데 여러분 20%인데 퍼센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수점 자리 반드시 바꿔놓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기가 편한 것 같지만 또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는 0.2 곱하면 되겠죠. 0.2 곱했더니 6,440만 원이 나오고 6,444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무엇 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얼마요? 2천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우리 법인세는 4,44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메모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변수가 없네요. 이 문제가. 제가 왜 변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쪽에 있는 문제를 가져다가 내시는 출제자들 같은 경우에요. 어떤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세액 공제와 감면 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법인세는 이게 법인세이지만 여기서 세액 공제와 감면을 빼고 법인세가 계산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하고 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법인세에 해당되는 10%가 지방소득세하고 동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액공제 감면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지방소득세법상 법인세도 감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따로따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부분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3억 2,22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퍼센트? 2%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00만 원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444만 4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나는 이거 법인세 계산을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어디에 가서 하고 싶다. 자, 우리 상단에 법인조정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법인조정 2에 가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무엇 하시면 된다? 금액을 넣으면 자동 계산이 되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그냥 동일하게 넣으시면 되죠. 3억 4천 42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시고 우리 누구요? 2월 교수금 자리에 2,200만 원 넣어주시면 제가 손으로 계산했던 4,444만 원 동일하죠.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감점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상단에 삭제 버튼 있잖아요.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실 것.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해보시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시면 이게 훨씬 빨라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손계산하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조금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법인조정 모듈 선택하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입력해서 무엇해도 된다.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저는 일단 계산은 끝났으니까 메뉴는 종료하겠습니다. 뭐 저장하겠냐고 물으시는데 아니요 하시든 예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채점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실제 내야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우리 4,444만 원에 더하기 444만 4천 원을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내야 되는 법인세는 4,888만 4천 원이 되네요. 전 일단 메모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할게요. 4,888만 8,400원. 자, 기타 자리 봤더니 여러분 위의 모든 자료는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산출된 금액이고 우리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기한 내에 납부하였고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 2,25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은 우리 지금 계산된 4,888만 4천 원에서 얼마를 빼주셔라. 2,250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은 얼마가 된다? 2,638만 4천 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수동 결산을 하셔도 되고 자동 결산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면 수동 결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전표에 차변에 법인세 등 넣으시고 대변에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자동 결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면 되죠.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1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법인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자동 결산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스크롤을 맨 아래까지 내려가시게 되면 우리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2,25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럼 결산 반영 금액란에 2,250만 원을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선납세금까지 분계 처리가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은 여기 추가 계상액이라고 되는 2번 란에 2,638만 4천 원을 추가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선납세금하고 추가 계상액까지 다 넣고 여기 9번 자리 법인세 등의 우리 결산 반영 금액란의 합계 금액이 우리가 전체 법인세 등이라고 얘기했던 4,888만 4천 원의 금액과 무엇한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이거 동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동 결산에 가서 저처럼 입력하시거나 또는 일반 전폐에 수동 결산으로 직접 입력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 결산 들어왔던 분들이 당황스럽죠. 아니, 음수인데? 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만 단서줬죠. 시험은 본인들이 준 것만 채점해요. 다른 거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다?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라. 그래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가 끝나고 나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하시고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우리는 2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요. 꼭 자동 결산 들어왔어야 됐을까요? 제가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자동 결산을 무조건 들어가는 표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문제 풀어보시면 자동 결산 문제가 정말 희박이에요. 네, 수동 결산 문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자동 결산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있으면 자동 결산은 그냥 자동 결산에서 해버려 타세요. 뭐 그렇다고 감점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가시면 될까요? 원천징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계전액 시산표 열어놨었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나요, 여러분? 이번 회에서도 메뉴는 닫아주시면 되시고 원천징수 모드를 선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100점은 10점이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몇 문제가 나왔는지 봤더니 두 문제만 출제가 됐네요. 3점짜리, 7점짜리 그러면 10점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린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11월 중 아래와 같이 기타 소득을 지급하였다.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과 기타 소득 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배점은 3점밖에 안 주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나요? 자, 기타 소득 자료에 가서 봤더니, 소득자 자료에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상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지급한 금액은 얼마에다? 95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천우한테 회사가 상금을 줬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95만 원 지급했고요. 자, 그런데 최천우는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무엇하여?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엇해라? 입상하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회에 참가하세요라고 공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공고에서 1등 얼마, 2등 얼마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부분에 상금 95만 원이었다. 일반적인 상금은 여러분, 우리 기타 소득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뭘까요? 원천 징수할 때. 필요 경비 인정 여부인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 경비는 없다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국세청이 일정 부분만큼 인정하는 게 있죠.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제가 있는 게 있죠. 그죠? 필요경비 의제란 부분. 그럼 그 필요경비 의제가 어떤 경우는 60%, 어떤 경우는 70%, 어떤 경우는 80%, 어떤 경우는 최대 90%가 될 수도 있어요. 미술품은 90%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숙지해야 되죠. 근데 이 최천우 씨가 지금 참여했던 이 순위 경쟁 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은요. 우리 필요경비 80% 의제 조항에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타 소득 문제가 60%짜리가 많아요. 근데 80%짜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80%짜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진행해서 나온 부분이거나 또는 지금처럼 순위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 상금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을 주었다거나 하신다라면 의제 필요경비 80%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의제 필요경비 80%이든 60%이든 간에 그 의제 부분하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증명할 수 있다라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린 필요경비 누구를 인정한다? 큰 금액을 인정한다. 그죠? 맥시멈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기타 소득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기타는 가끔 틀리기도 하죠. 자, 지금은 무엇으로 간다? 80%라는 거. 그게 유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자꾸 60%를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 내면 또 틀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증명 못하면 0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틀리지 말아주시고. 됐을까요? 자, 소득 지급일은 11월 28일이고요. 소득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소득 관리에 가셔서 기타 소득자 등록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시고 요거부터 순차적으로 가시면 되죠. 코드 번호는 815번 815라고 넣어주시고 자, 지금 사람의 이름은 최천호입니다. 자, 거주구분 분명히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1번 선택하고요. 자, 소득 구분은 F2번 누르시면 코드가 참 많이 들어오죠.
자, 우리는 필요경비 의제가 있는 부분이고 80%가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자, 80%, 60% 인정되는 부분이 여기 71번부터 들어온 번호 있죠, 여러분. 이 7로 시작하는 번호가 의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금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는 71번을 무엇하자? 선택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금은 여러분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 60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 그럼 이런 복권을 만약에 가정을 주고 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복권. 그럼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럼 분리과세 기타 소득 69번에 있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코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전산세무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냈죠. 그렇죠? 그러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입력하실 때 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비과세 소득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게 있죠. 그거 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실수하지 마실 거. 나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기타 소득 이론 파트 다시 갔다 옵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수하지 마실 거. 자, 71번 선택하시고 확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민번호가 가운데가 1로 시작하네요.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누가 봐도 내국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820218123456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득자 구분은 우리 F2번 눌러주시면 무엇에 해당되는지 지금 최천호 씨는 주민번호가 있고 내국인이네요, 여러분. 그럼 내국인 주민번호는 1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사람 비실명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명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71번 선택했기 때문에 필요 경비율은 몇 프로? 80% 자동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나머지 정보는 준 게 없으니까 이대로 마무리하고 우리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소득 자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소득 자료 입력은 바로 아래쪽에 있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자, 우리 몇 월에 소득을 지급하였다? 11월에. 자, 그리고 일자는 28일. 그럼 지금 연월일에 11월 28일을 입력합니다. 자, 최초노 씨는 815번 코드이니까 82로 입력하셔서 자료 불러드려 주시고 자, 지금 영수일자는 상단부에 입력했던 지급 연월일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자, 귀속 조심합니다. 여러분 지급일자가 11월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달이 11월이라고 해서 귀속도 11월이진 않아요. 10월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회사는 11월 중이라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귀속도 11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급한 총액은 95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95만 원에 필요경비 80% 계산해서 76만 원 빼고 그럼 19만 원이네요. 거기에 20% 계산돼서 우리는 내야 되는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누구까지 가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러면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관리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가도 되고요. 전자신고 쪽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이 더 익숙할 거예요. 어느 쪽을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메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 우리 11월 달 거 11월에 줬으니까 귀속도 11월, 지급도 11월. 그러면 귀속기간 2021년도 상태에서 엔터하시고 11월을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엔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속과 지급이 같을 땐 우리 월을 계속 넣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금액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타 소득 자리까지 내려와야죠. 그래서 기타 소득 자리에 갔더니 그 외에 A42에 우리 한 명이었고 95만 원 들어왔고 3만 8천 원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네. 그러면 정리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ES키를 눌러서 무엇 하시면 종료하면 저장하겠냐고 묻죠.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예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만 우리 점수 모두 다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 시켜놓고 배점이 3점이에요. 너무 짜죠. 그리고 이거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요. 80%를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60%를 많이 풀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박무영. 자, 지금 주민번호 가운데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든지 사원등록 얘기라든지 이런 쪽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면 반드시 주민번호 확인하는 거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거주자이고요. 그리고 주민번호가 2면
결론적으로 이로 시작하면 가운데가 여자라는 얘기가 되죠. 제가 이거 왜 강조할까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부녀자 추가 공제. 자, 총급여는 7,500만 원이고요. 입사일자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입사했을 때는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확인합니다. 2021년도 3월 1일에 입사를 했고요. 자, 거주자이고 또 무슨 부분? 세대주에 또 해당이 된대요. 세대주. 자, 이 사람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원 등록에서 무엇을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장애인인데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으며 자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문제였네요. 두 번째 문제가 그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놓고 두 사람의 부모가 위로 등장하고 아이들이 아래로 등장하고 유일하게 횡의관계인 날개를 달 수 있는 형제자매의 관계로 결론이 끝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무슨 부분?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냐라는 걸 보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요?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규제는 다 하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소득금액은 우리 소득금액 합계액에 무엇이 된다?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해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에다 배우자는 5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부과되겠죠. 우리 무슨 부분 때문에요? 소득금액 얼마가 100만 원이 무엇되었다? 초과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 여러분 보자마자 캐치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은 없고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추가 사용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건에 맞춰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요구사항이 두 개예요.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것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는 거. 저는 부양가족 명세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하시고 끝내셔라. 사원 등록에서 그냥 하세요. 사원 등록에서 그러면 저희는 부양가족적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 탭을 선택합니다. 자, 박무영 씨만 들어와져 있어요. 자, 아까 위에서 주었던 요건들 정리 좀 할게요. 자, 거주자라고 되어 있었고 세대주입니다. 자, 거주자라고 하는 건 주민번호 2번이고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세대주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세대주이어야 되죠. 만약에 이 자리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세대주로 바꿔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꿔주고 시작한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박무영 씨는 제가 여자라는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였을 땐 부녀자 공제라는 걸 무엇해라? 꼭 확인해 보셔라 라고 했어요. 부녀자라는 건 여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박무영 씨 본인의 소득이 얼마였죠, 여러분? 7,500만 원이었어요, 총급여가. 여러분, 총급여는 우리 근로소득 중에 과세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알 거예요. 부녀자 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면 박무영 씨가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 여자입니까? Yes.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부분?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종합소득금액을 준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은 저 종자만 쓸게요. 종합소득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총급여라는 부분, 총급여액 기준으로 가면 우리 실질적으로 4,100은 전 최소한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풀로 얘기를 하면 얼마이신 거라고 보셔야 되냐면 뭐 그 뒤에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시니까 4,147만 588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면 우리가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면 3천만 원 이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4,100만 원이라는 금액 아래이어야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여러분 7,500이잖아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 여기까지 충족이 됐어요. 이거로 끝나지도 않죠. 그 다음에 무슨 부분? 아 저는 미혼입니다. 소위 말해서 결혼한 적이 없다 또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 그럼 그들을 미혼자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럼 미혼이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박무영 씨 뭐라고 돼 있었어요? 세대주였죠 여러분. 세대주이고 누가 있어야 된다?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죠.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러면 50만 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혼인데요. 기혼이란 얘기는 누가 있다? 남편이 있다. 여기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배우자가 있으면 무슨 부분? 너는 무조건 해줄게. 이렇게 가요. 세대주의인지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어디까지만 소득까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기혼자는 50만 원 공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소득에서 벌써 사고가 터졌죠. 자, 그래서 우리 박무영 씨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설명했으니까 창은 최소화를 깨끗이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부친, 모친, 자녀 둘이 있는데 이들은 소득이 있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자, 46년도생, 48년도생 누가 봐도 여러분 60세 이상자입니다.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고요. 자, 자녀 201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죠. 여러분 초과된 적 없어요.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우리 7세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공제가 되겠네요. 여기 자녀라는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체크가 될 거고요. 자, 김상아는 21년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럼 금년도 출생했죠, 여러분? 공제 대상 당연히 들어올 거고 무슨 부분? 자녀 세액공제에 추가 공제인 출산 입양공제가 있죠, 여러분? 그 공제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2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첫째가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둘째가 되겠죠. 자, 출산 입양공제 받을 때 항상 조심할 건 뭐다? 첫째이냐, 둘째이냐, 셋째이냐. 왜냐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이에요. 1인당. 그래서 그 선택 버튼이 잘못되면 금액이 잘못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입니다. 저는 둘만 쓰고 갈게요. 그래서 이 자리 체크하실 것 됐을까요?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 마무리하고 나머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박무용 씨는 입력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 자, 연말관계 쪽에 가셔서 부모부터 넣겠습니다. 여러분 직계, 존속, 소득자의 직계 존속은 몇 번? 1번이죠. 자, 성명은 뭐라고 넣으시고 박석원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내국인이니까 그대로 가시고 주민등록번호 1번입니다. 오타만 안 내시면 됩니다. 적색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46071211254223이라고 넣어주시고 75세네요. 자, 60세 이상일 거고요. 70세 이상이면 우리는 경로 우대 공제도 되죠. 뭐 그대로 나오는 거 엔터 쳐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또 선택해 주시고 우리 모친인 거죠, 여러분. 네, 모친은 최기순인가요? 네, 최기순 씨 넣어줍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하시고요. 우리 4801302311 767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73세로 나와지네요. 네, 60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공제 가능하시고 이분 또한 경로 우대 공제가 추가로 됩니다. 그 다음 배우자. 자, 이런 배우자는 벌써 제가 결론 냈죠. 뭐라고요? 이 사람은 양도소득금액 500만 원. 그러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분들은 입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넣는다? 부. 자, 왜 부라고 넣을까요? 뒤에 가서 소득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가 됐지만 소득하고 관계없는 공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를 규제하지 않죠. 그리고 누가 본인인 박무영 씨가 의료비 결제만 했다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 때문에 부라고 등록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등록하러 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 배우자는 몇 번이에요, 여러분? 코드 연말정산 관계는 3번입니다. 그래서 관계 코드는 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성명은 김종호 씨. 자, 내국인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선택합니다. 810325111753 자, 우리 배우자 공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0번 부로 바꿔줍니다. 그대로 엔터해서 라인 벗어나게. 그 다음 자녀. 자, 자녀는 직계비속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넣어주시면 되시는 거고 김우영이라고 넣어주세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21011334582라고 넣어주시고요. 9살이네 여러분. 그럼 7세 이상이니까 기본공제 20세 이하에 들어오고 자녀 기본공제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까지 말씀드렸고 자, 직계비속 4번 다시 선택해 주시고 김상아라고 넣어줍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해 주시고 21091543457114라고 넣어줍니다. 자, 올이 태어났으니까 0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당연히 20세 이하입니다. 자, 출산 입양의 공제가 되는데 조심하시라겠죠. 첫째로 들어오네요. 첫째이다, 둘째이다, 둘째 여러분. 그래서 2번 둘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 부분에서 공제 부분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저는 일단 최적화를 좀 시켜놓고 창을 닫아 볼게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갈 거니까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시고 그리고 본인 불러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무영 씨. 그러면 4번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201번에 있는 박무영 씨 불러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총급여 당연히 지문에 주어진 조건대로 불러지겠죠. 어차피 데이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DB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시험 볼 때 어떻게 많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제 사원 등록에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 소득명세 부양가족 이렇게 쭉 들어있죠. 부양가족 쪽을 열어놓고 정리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부양가족 쪽을 열어놓으면 우리 공제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국세청 자료를 봤더니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대요. 1,800만 원이 있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유의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상당 부분에서 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입사했다? 금년도 3월에 입사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사람이 전근무지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없네요. 근데 전근무지가 있으면 있었다라고 뭔가 정보를 줬을 건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아 전근무지가 없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내가 근무한 시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근무라고 안 할게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 아이고 근자를 빠뜨렸어요. 자 근로 제공 기간에 무엇한 거? 우리 지출한 거. 것만 인정하는 게 사실상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3월 1일 날 입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근무 사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제공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럼 1월 달에 지출한 건 우리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부분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하면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근로기간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다 인정할게 라는 부분.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연금이요. 연금은 그냥 연금으로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우리 퇴직연금이든 그 연금 다 해당이 돼요. 어차피 연금은 본인 거밖에 인정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관계없이 인정되는 게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또 누가 인정이 된다? 기부금이야. 여러분 기부금은 기간 안 따져요. 그러니까 1월이든 2월이든 그때 기부한 것도 전부 다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예외적으로 전부 다 된다. 그럼 나머지 의료비, 보험료, 우리 지금 주택자금도 있죠. 주택자금. 그리고 뒤에 가면 뭐 나올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교육비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은 모두 다 뭐로 간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무엇하겠다? 인정하겠다. 또는 우리 신용카드는 돈 나가는 날짜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는 지출한 표현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사용하였다는 표현 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 부분인데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고 하면 사실상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게끔 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지문에 가서 봤더니 3월 이후 지출 있다 이렇게 줬더라고요. 아예 그게 그 힌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했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험 공부 다시 하셔야 되세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저는 다시 최적화를 시키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에 지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고요. 1,800만 원입니다. 자, 2021년도 언제요? 3월 이후 지출했대요. 여러분 정확하게 3월 이후에 지출했다겠죠? 그러니까 1월과 2월은 관계가 없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대요. 여러분 제일 쉬운 문제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자격증 취득 목적도 있지만 내가 업무도 이쪽을 하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주택자금 공제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자격증 공부하신 거로는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현업에서는 아예 못해요. 근데 시험이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업무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역을 모두 다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면 넌 오케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지에 아무 말이 없어요. 누가 지금 대출을 받았는지. 근데 공제요건 갖췄다고 했으니까 본인인 누가 박무용 씨가 대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되고 동그라미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 동그라미로 그대로 1,800만 원 다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네요. 500과 200 각각. 근데 여러분 얘는 기간 얘기가 없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부금과 연금은 근로제공기간을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 두 가지 지출한 거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연금저축에 퇴직연금 추가보류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더 증액이 돼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 말이 없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죠? 본인 거겠지. 이거 써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세청 자료인데 지금 이게 누구 거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써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세청에서 자기 거 취합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요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계속 넘겨야 돼서.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넣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어느 쪽에 있다? 여러분 소득공제는 왼쪽에 있고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주택자금은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글씨가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올 것. 자, 여기 그 밖에 소득공제 자리에 가시면 주택과 관련된 글씨가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은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그 밖에라고 읽어드렸군요. 요거는 저축이죠. 우리 여기 소득공제 자리에 가시면 무슨 부분?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이렇게 나온 자리 있죠. 우리 34번 자리.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무엇 하셔라.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2021년도 3월 이후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률권은 다 충족했다고 보시면 된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 어쨌든 국세청에 모여 있는 거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빌린 돈, 거주자한테 빌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대출기간 1번 자리에 1,8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최대 금액 300만 원 다 받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자, 이 부분은 상단에 무슨 탭에 가자. 연금저축 등이라는 부분에 1번과 노마자 2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 연금은 이 두 개의 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 가시면 된다. 1번 탭, 노마자 1번 탭에 갑니다. 그러면 연금계좌세액공제에 퇴직연금이 있고 연금계좌세액공제에 연금저축이 있고 주택마련저축이 또 아래쪽에 있죠. 자, 우리는 무슨 부분? 퇴직연금 부분부터 넣을게요. 그럼 여기 퇴직연금 부분에 가시면 여기 커서 두시면 아래쪽에 메시지 들어온 거 보이시죠? 퇴직연금은 1번, 과학기술은 2번. 우리는 1번 선택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새마을금고네 여러분. 바로 있네요. 새마을금고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오타 내지 마실 것. 하이픈 있음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111 아이고 여러분 퇴직연금인데 111이 아니라 22죠. 22 다시 494 다시 70 제가 입으로 오타 내지 말라고 하면서 오타를 내고 있었네요. 자, 납입의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그럼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세액공제 24만 원 결론 났고요. 자,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셔서 우리는 연금저축 몇 번? 2번 여러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엄연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 2번 선택해 주시고 코드돔 F2번 하시고 새마을금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번호는 우리 111-257-30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납입의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400만 원이고 그 금액이 48만 원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시고 끝.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 정리할게요. 자, 쭉 한번 훑어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나온 부분 봤더니 무슨 부분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국세청 자료 가져온 거에 봤더니 보험이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봤더니 의료비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 보험,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의료비. 근데 여러분 의료비가 정말 많네요. 자, 그래서 박무영 씨가 지출한 의료비, 김종호 씨가 지출한 의료비. 자, 그리고 또 내려와서 봤더니 박석원이라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 그리고 김상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 근데 여러분 이 의료비에 봤더니 당구장 표시로 뭐라고 써있다? 의료비는 모두 3월 이후에 지출된 것이다 라고 가정한대요. 그럼 1월, 2월 달에 지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들어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있는지 볼게요. 또 있네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네요. 자, 신용카드는 사용자가 누구이다? 박무영 본인이네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부분. 근데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에는 3월 이후부터 썼다라는 거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신용카드는 사실상 국세청에서 내역서를 받아보면 1월 사용분, 2월 사용분, 3월 사용분 이렇게 내용이 다 보여져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분명히 있겠죠. 자, 제가 분명히 두 가지를 빼고는 모두 다 근로기간 거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1월엔 근로기간이 없습니다. 2월도 근로기간이 없죠. 자, 그래서 국민카드의 일반, BC카드 전통시장에서 썼고 이분은 참 합리적으로 쓰나 봐요. 자, 전통시장에는 BC카드만 쓴대요. 자, 그리고 신한카드는 대중교통으로만 썼대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있었던 1월과 2월에 대한 사용분도 공제 대상에 못 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 누구 거에? 김우영이 사용한 거.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은 똑같이 신용카드 등에 들어오는 거니까 2월에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건 못 들어와야죠.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기부금. 자, 기부금이 있고요. 누가 지출하였다? 본인이 지출했네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기간 얘기가 없는데요. 그럼 제가 기부금은, 연금은 근로기간을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로기간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져 있는 거에 문제가 없다면 전부 다 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다 훑어봤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입력을 곧바로 해버릴게요. 이렇게 페이퍼가 많을 땐 한꺼번에 지금 여러분들은 정리해놓고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페이퍼를 넘겨가면서 봐야 되니까 저는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은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부터 마지막 기부금까지는 모두 다 무슨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빼고 다 세액공제가 되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여러분. 그래서 여기 42번 자리에 넣어야 되고요. 자, 우리는 세액공제 쪽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요? 우리 60번 보험료부터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커서 놓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보험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정산 문제는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부분이요? 자, 우리가 보험료를 입력할 때 제가 왜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고 보시라고 하냐면 이 보험료 부분은 뭐에 대한 부분, 연령과 소득을 모두 다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그래서 소득과 연령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소득 요건도 5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령의 요건도 무엇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이요? 나이는 연령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은 우리 무슨 부분 공제 대상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보험료 중에 배우자인 누구요? 김종호 씨의 보험료가 있었다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기본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본공제라는 건 연령과 소득을 다 보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배우자는 연령 안 따지죠. 그런데 부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소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을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계약자는 박무영 씨 본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부분 피보험자는 누구이다? 본인 거와 김우영. 김우영은 누구예요, 여러분? 김우영은 자녀네요. 근데 공제받는 전혀 문제 없었죠, 여러분. 9살 된 자녀. 그리고 지금 보장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축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손해보험인 자동차 보험. 이건 재산의 피해죠. 근데 여기 또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 두 금액 합쳐진 얼마? 230만 원 모두 다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3월 이후에 지출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월 달과 2월에 지출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30만 원 전부 다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곧바로 입력할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일반 자리에 갑니다. 장애인이 아니니까 일반 자리에 가서 23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더 입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험료는 정리됐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고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한가득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의료비, 지금 환자의 인적사항을 봤더니 박무영 씨가 있네요. 자, 박무영 씨 누구이다? 본인인데요. 자, 의료비는 기본 조건, 무조건 따져야 되는 거 뭐가 있다? 의료비는 우리 연령과 자, 소득에 대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무것도 따지지 말아라. 제가 X라는 건 불문입니다. 누가 본인이 지출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다 3월 이후에 지출했으니까 다 공제 대상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건 벌써 정리 끝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은 박무영 씨부터 정리해 볼게요. 본인 박무영. 자, 본인의 박무영 씨 지출 금액을 봤더니 우리 종류에 일반이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네요, 여러분. 자,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인정이 됩니다. 네, 의료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일반에 있었던 170만 원은 공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우리 금액의 한도를 두지는 않죠. 대상 금액에. 그래서 전액공제로 들어갈 거라서 반드시 본인란에 넣어줘야 되고. 자, 근데 산후조리원은요. 규제사항 하나가 있어요. 무슨 부분? 자, 지금 현재 박미영 씨 소득 금액 얼마였죠? 7,500만 원이었어요. 7,500만 원. 자, 지금 산후조리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 총급여 금액이 얼마이어야 된다?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그러면 7,500만 원이니까 이하 조건 충족이다, 불충족이다? 불충족이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산후조리원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박무용 씨가 총 급여가 6,900만 원이다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 산후조리원 공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400만 원을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얼마이다? 1회당 최대 금액이 200이에요. 회당으로 갑니다. 제가 1월 달에 아이를 낳고 12월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어떻게 1년에 2번을 낳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출산은 10개월 만에 하는 거잖아요. 12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낳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해서 12월에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의 출산인 거예요. 그럼 각각 20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은 소득금에 불충족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 김종호. 여러분 김종호 씨는 누구인가요? 우리 배우자네 여러분. 배우자. 자, 여러분 배우자는 지금 소득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에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연령과 소득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출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라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거 48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럼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박석원 씨. 아,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조심해야 되면 이것도 이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호 씨요. 지금 여기가 부였던 이유가 뭐 때문에 부였었냐면 소득 때문에 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쪽에 넘어가면 김종호 씨 장애인이지 않았어요? 그쵸. 네, 김종호 씨 배우자인데요. 김종호 씨 분명히 인적사항 준 부분에 가시면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김종호 씨의 의료비는 무슨 의료비로 들어가야 된다? 장애인 의료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놓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수가 많으면 시험 볼 때 어려워요. 앞에 것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아예 기본공제에 여기 장애 자리에 동그라미가 돼서 눈에 확 띄겠죠. 근데 우리는 장애공제는 못 받잖아요. 소득이 있어서.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 장애인 의료비에 480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게 유의사항. 그 다음 박석원. 그럼 박석원은 누구이죠? 부친이네요. 네, 부친. 자, 부친의 의료비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320입니다. 근데 이런 부친의 나이는 몇 세이다? 75세이죠. 자, 우리가 의료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버스 타면 노란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있죠. 거기 왜 경로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경로의 나이로 인정되는 건 몇 세일까요? 우리 65세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에서 경로 우대로 인정되는 나이가 70세로 상향 조정이 된 거죠. 노령연금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는 65세 이상 의료비라는 걸 따로 보잖아요. 그래서 부치는 현재 65세 이상에 들어가니까 입력할 때 65세 이상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얼마를? 320만 원을. 됐을까요? 자, 그리고 김상아 씨가 있네요. 저 조금 지저분해도 이 상태로 놓고 김상아 씨 내려갈게요. 자, 김상아 씨 가서 봤더니 그럼 김상아 씨는 누구에 해당이 돼요? 자녀죠. 자, 그래서 김상아는 현재 자녀입니다.
자녀. 자, 자녀이고 지금 일반에 해당되는 의료비 얼마가 있다? 510만 원. 뭔데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요? 아이가 아픈가 봐요. 올해 출산했는데. 자, 그래서 510만 원. 자, 이 부분은 어디에 간다? 우리 그냥 그 밖의 의료비라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김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그 밖의 의료비에 얼마를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지금 현재 510만 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요거는 써놓고 갈게요. 네, 자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밖에 의료비에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의료비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됐을까요? 그럼 정리 다 끝났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자? 연말정산 입력에 가시고 61번 의료비 자리 있죠? 자, 노란색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창이 열린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럼 난임시술은 없어요, 여러분. 본인 자리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일반과 산후조리원인데 산후조리원 안 된다고 했으니까 170만 원만 본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65세 장애 우리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칸에 같이 넣습니다. 그럼 우리 장애에 해당되는 김종호 얼마? 480만 원과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부치는 65세 이상이죠, 여러분. 320만 원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400과 300 더하면 700이고 80에 20 더하면 얼마가 돼요? 8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65세에 해당되는 것과 장애를 더해서 800만 원을 이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은 누구요? 자녀 김상아. 얼마가 있다? 510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1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분은 벌어서 병원비로 다 쓰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본인의 산후조리원은 지금 총급여가 7,500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일반에 해당되는 170만 원만 본인란에 넣어라. 자, 그리고 65세와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지금 누구요? 남편은 소득금액 때문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뭐로 정리한다?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자리에 입력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유의사항이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의료비 빠진 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 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지금 현재 화면증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또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고 갈게요. 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미리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용한 기간이 근무기간과 겹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누구 정리시켜놨어요, 여러분? 우리 빠져야 되는 거 정리시켜놨죠. 자, 그럼 지금 4,050만 원이라고 해서 지출금액이 나와져 있잖아요. 이거 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박무영 씨 본인이 여러분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본인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 4,050을 그대로 공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신용카드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얼마에서 4,050만 원 마이너스 우리 330과 310을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640 빼면 되는 거죠? 네, 640만 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3,410만 원이 되네요. 자,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여러분 280에서 30만 원 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우리 250만 원이 되네요. 250만 원으로 수정해 놓으시고 자, 대중교통은 360만 원이네요. 여러분 22만 원에 18만 원 더하면 40만 원 빼는 거네요. 그러면 대중교통은 얼마가 된다? 320만 원만 우리 사용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누가 사용한 것이다? 김우영. 그럼 김우영은 자녀였어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소득에 대한 건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근데 연령에 대한 건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고 자녀는 원래 기본공제가 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자, 현금 영수증 현재 지출한 게 91만 원이거든요. 근데 2월에 지출된 11만 원은 공제 못 받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얼마만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 80만 원만 공제 대상에 들어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우리 지금 정리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신용카드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가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42번 자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팝업창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뺀 우리 일반적인 신용카드 자리 가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국민카드 사용한 거 3,410만 원을 입력하신다. 자, 직불카드는 없었고요. 현금 영수증은 있어요. 자녀 김우영이 사용한 거. 그 종류가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얼마를 8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도서공연은 없습니다. 본인 도서공연 지출한 거 없잖아요. 자, 전통시장은 얼마가 있고요? 250. 그럼 2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중교통은 얼마가 있다? 320. 자, 그래서 3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전체 우리 공제 대상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 금액은 4,060이다라는 합계 금액이 나오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최종 공제 금액은 450이 되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신용카드 등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남겨져 있죠, 여러분. 누구요? 기부금 참 많이 줬어요. 자, 박무영 씨는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우리 본인이 지출한 거는 뭐 다른 거 따져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비지정 기부금이 아닌 이상. 자, 기부금은 우리 소득에 대한 거 규제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자, 연령은 규제하나요, 안 하나요? 나이요. 규제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면서 가시고, 그리고 여기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정치라는 게 있네요. 그럼 정치자가 나왔으니까 단서 하나 다룰게요. 자, 정치자금 기부한 건 누구 것만 된다? 본인 것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거에 정치자금 기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니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받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들어가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정치자금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노란색이죠 여러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전체 기부가 다 뜨죠. 자, 정치자금 기부 자리에 우리 10만 원 넣어주시고 초과분이란 자리에 얼마? 1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거 됐을까요?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 불효토끼 성금 이런 거 냈나 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지정기부금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냐 그렇지 않냐라고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단체 이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종교단체 외에 당의 기부금이라는 란에 얼마 넣어주셔라? 60만 원 입력하셔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기부금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더 하실 일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이분 되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기납부세액이 890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연말조사 끝났더니 82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네요. 매우 행복하겠네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은 국세청 증빙자료를 붙여주고 냈던 문제이고요. 이것도 사실 전산세무에서는 증빙 붙여내는 문제 자주 내지는 않죠. 1년에 많이 내야 2번, 적게 내면 1번.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AT라는 시험에서 내는 증빙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을 조금 따라가는 추세들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문제의 키는 뭐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키포인트는 우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원칙적으로 공제받는 게 맞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은 근로기간을 무엇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규제하지 않는다. 라는 거.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의사항 하나. 우리 무슨 보험 기본공제 대상이 부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장애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 무엇 하셔야 된다? 장애인 의료비로 넣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65세 이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강좌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저것 설명할 것도 많고 서식도 많았고.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5번 문제인 보이죠, 여러분? 법인 조정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